야간 완행 열차였다. 엄마는 표를 좌석 하나에, 자신은 입석을 샀다. 문제는 애가 4명이라는 것이었다. 기차 안은 사람들의 채취로 후덥지근했고 복도에는 입석 승객들이 빽빽이 서 있었다. 제일 어린 동생 2명이 좌석에 앉았고 나머지는 서서 갔는데 정말 힘들었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댔고 엄마는 우리를 붙잡아 주려고 애썼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아줌마가 우리를 보더니 안쓰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어휴, 애기 엄마 애 1명은 내가 안고 갈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절은 무슨. 이 긴 밤을 어떻게 다 서서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아줌마의 손짓에 집중했다. 예, 이리 와라. 나는 선택받았다. 가지 말고 손잡이 잘 잡고 있어.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나는 자존심이 없는 아이였나 보다. 냉큼 가서 그분의 무릎에 앉았다. 그 안락함이 천국 같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달린 기차는 새벽 무렵 작은 역에 도착했고 우리는 다시 덜컹거리는 시골버스를 타고 드디어 전라남도 땅끝쯤에 있는 농어촌 마을인 외갓집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다. 할머니 집은 초가지붕에 마당이 넓었으며 대문도 없이 툭 트여 있었다.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검은색 돼지우리 바로 옆에는 나무판으로 만든 변소가 있었다. 그리고 집 바로 뒤에는 울창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그야말로 깡시골이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놀러와서 우리에게 용돈을 주며 과자를 사서 나눠 먹으라고 했다. 얘들아, 이거 갖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서울 애들은 뭘 좋아하나? 우리는 바로 과자 파는 집으로 갔다. 깡시골인 만큼 물건 파는 곳이라고는 달랑 한 곳뿐이었다. 너희가 서울 사는 경순이 딸이구나. 많이 컸네. 서울집은 그대로니? 네. 생각해보면 이상한 질문이었다. 그대로라니? 뭐가 그대로라는 걸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엄마를 살짝 질투한 게 아닌가 추측해본다. 과자를 사서 할머니 집에 다시 돌아갔는데 동네 아줌마가 한 분 더 와 계셨다. 두 분은 엄마에게 질문을 해댔다. 서울은 정말 좋다면서? 애들 교육은 어떻고?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해? 연탄 때? 엄마는 뭔가 당당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셨다. 때로는 자랑스럽게, 때로는 담담하게. 그때는 몰랐는데 서울이라는 곳은 이 시골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당당해 보이던 엄마의 그 모습에 어린 나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 집에서 보던 엄마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엄마는 뭐 때문인지 몰라도 할머니와 싸웠다. 방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네가 버텨야지. 동네 창피한 꼴 볼래? 엄마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난 엄마는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고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다시 그 먼 길을 거슬러 서울로 돌아왔다. 기차 안에서 엄마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고 우리도 감히 말을 걸 수 없는 분위기였다. 서울 우리 집도 바로 뒤에 산이 있었다. 검은색 돼지는 없었지만 나무판으로 만든 화장실이 있었고 흐르는 시냇물도 있었다. 달동네 맨 꼭대기 집. 그래도 우리 집이라고 엄마는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면 당당하게 이사 다닐 걱정은 없다고 얘기하곤 하셨다. 그 말 속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스스로를 위안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당시 아버지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으셨는지 우리 아버지도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주정을 해댔다.
했던 말을 계속 해대고 그릇을 던지고 상을 엎고 엄마를 때리고 그런 날이면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엄마는 우리를 방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조용히 있어라 라고 속삭였다. 그런 날은 밤에 우리를 눕혀놓고 엄마는 혼자 우셨다. 무표정인 엄마 눈에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 무표정이 더 슬프게 느껴졌다. 당당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내 지워버렸다. 모든 어린이들이 그렇듯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우리한테는 손을 대지 않던 아버지가 어느 날에는 자던 막내 동생을 들어서 던지는 일이 있었다. 무슨 짓이야? 동생한테 달려가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알 수 있었다. 동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어느 날 엄마는 TV와 시계, 전화기 등 비싼 물건들을 한쪽에 치워놓았다. 그날따라 엄마의 눈빛은 반짝였고 결연한 의지에 차 있었다. 밤이 됐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사를 부리며 상을 엎었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벌떡 일어났다. 니들 마루로 나가 있어. 우리는 문을 닫을 생각도 못하고 방 안을 보고 있었는데 엄마는 아버지와 똑같이 상을 들어서 바닥에 내리쳤다.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아버지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아버지는 정신을 차렸는지 뭐 하는 짓이냐며 엄마에게 다가와 손을 들었다. 그런데 엄마의 행동이 더 빨랐다. 연습이라도 한 듯 아버지의 한 손을 막고 다른 손으로 아버지의 뺨을 갈겼다. 때렸다라는 말은 약해 보여 갈겼다는 표현을 쓴다. 그 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선명하다. 어린 나는 정말 충격이었다.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았다. 항상 맞기만 하던 엄마가, 항상 무서워하던 엄마가 아버지를 때리다니. 아버지의 멍한 표정을 마지막으로 그 뒤 이야기는 기억에 없다. 아마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지워진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부르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아버지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었다. 잇몸이 터져서 입가에 피가 났다. 그때 엄마가 달려와서 내 피를 손으로 닦더니 그 손으로 아버지 뺨을 갈겼다. 정말 시원하게 주저함 없이 갈겼다. 아버지는 왜 때리느냐고 소리칠 뿐 엄마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했다. 엄마는 내 자식을 왜 때려? 라고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언젠가부터 엄마는 아버지가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아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다.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뭉클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고 있다.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때 엄마의 모습, 작지만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엄마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자식이 있었다. 못난 자식들이. 그렇게 순박한 시골 처녀였던 우리 엄마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당당한 서울 엄마가 됐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닮아가려 한다. 엄마는 어디에 계실까? 엄마가 보고 싶다.